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조선산업발전사 강의를 맡은 배성만입니다. 이번 강의는 식민지 공업화와 조선업계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910년 일제히 식민지가 되면서 자주적 근대화의 꿈도 좌절되었고, 당연히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 조선산업을 일으켜보겠다는 노력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근대적 조선소가 설립되고 성장하는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거의 전적으로 일본인들이 주도하는 것이지만 근대 조선소들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1930년대 이후에는 조선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들이 건설되어 조선산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듯 일제 시기 한반도에서 전개된 조선산업 모습을 개괄적으로나마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일제 식민지가 된 이후 1920년대까지 국내 조선업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세기 말 부산 영도에 설립된 다나카 조선소에서 보듯이 한말부터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 조선업자들이 수산자원 침탈을 위해 들어오는 일본 어선의 수리와 건조,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화물선, 여객선 등 각종 선박의 수리 수요를 토대로 조선소를 설립했고, 1910년대 후반쯤에 접어들면 동력선 건조가 가능해지면서 근대적 조선소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말까지도 일본으로부터의 근대적 조선산업의 이식은 매우 제한적이고 느렸으며 부분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1920년대 말까지 조선소 실태를 정리한 다음 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 표는 조선총독부가 해마다 정리하여 출간하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주 자료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이 자료가 조선총독부가 이른바 실적 부풀리기로 과장은 있을 수 있어도 축소된 데이터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최대한도로 이야기해도 1920년대 말까지 일제 식민지 하에 한국 조선산업은 이 정도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면 1920년대 말 현재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는 한반도 전역에 33개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직공들을 전부 합해도 664명이고 자본금도 모두 합해서 100만 엔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조선소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불입자본금만 3천만 엔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한반도의 조선소들은 매우 영세한 조선소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선소 수, 자본금, 종업원 수 등 산업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 선박 건조 실적도 1929년을 예외로 할 때 평균 2,000척 전후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톤 이상의 선박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은 20톤 미만의 초소형 선이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선박이 범선이고 용도는 어선이었습니다. 기선, 다시 말해 엔진을 장착한 동력선은 1916년 26톤 한 척이 건조된 것을 시작으로 100톤 미만의 선박이 연간 2, 3척씩 건조되었을 뿐입니다. 1920년대에 동력선을 이용한 어업이 활발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력선 건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필요한 동력선의 경우 일본의 조선소에서 건조되거나 일본의 중고선을 구입함으로써 공급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국내 조선 시장이 일본에 잠식되었던 한편으로 일본 중고 선박의 배출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말부터 일본인 조선업자가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산업이 1920년대까지 대체로 소형 무동력선 건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일제의 어장 침탈에 따른 소형 어선 건조의 수요 이외에 조선산업 성장을 위한
어떠한 경제적 동인도 없었다는 것이 근본적 원인입니다. 사실 소형 무동력 목조 어선조차도 상당량을 일본에서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소형 무동력선 어선조차 일본에서 건조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재를 대부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본보다 건조비가 높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숙련 직공의 대우가 열악해서 일본으로부터 기술자의 공급은 물론 자체 양성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 선박 건조비는 높은 반면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박 건조 기간이 일본에 비해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선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박 건조는 물론 수리까지도 일본에서 하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다음 표는 조선 공장 명부라는 자료를 통해 1930년 현재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국내 조선소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총 32개 조선소가 확인되는데 우선 이들 조선소들은 지리적으로 부산, 목포, 청진, 통영 등 국내 연안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소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1930년 현재 부산과 통영이 7개소로 가장 많은 조선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고 그 다음이 목포의 5개소였습니다. 부산은 앞서 언급했듯이 최초의 일본인 조선소인 다나카 조선소를 포함하여 3개의 조선소가 한일 합방 이전에 설립되어 일찍부터 일본인 조선소 설립이 활발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의 조선소는 모두 부산항 맞은편 섬인 영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인 소유 조선소가 한 개도 없는 것은 조선산업이 일본인에 의해 완전히 독점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2개 조선소 중 29개가 직공 50인 미만의 소형 조선소로 조선소의 전체적인 영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조선소는 일본 본토 조선산업의 시장이 잠식당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1910년대부터 1920년대에 걸쳐 느린 속도이지만 선박 엔진을 제작하여 자체적으로 동력성 건조가 가능해지는 등의 일정한 성장을 통해 근대적 조선소로 발돋움한 조선소도 있었습니다. 부산의 다나카 조선소, 나카무라 조선소, 사이조 조선소, 마산의 키쿠타 조선소, 진남포의 조선상공 진남포 철공소 등이 이 범주에 들어가는 조선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세한 일본인 경영 조선소들이 건조한 선박은 어떤 선박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와센이라고 부르는 일본 전통선에 기반을 둔 목조 범선입니다. 일본 전통선은 메이지 시기 이후 서양의 영향을 받아 일정하게 개량되기는 하지만 일본 전통 목선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1920년대까지 국내 조선산업의 실태는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영세한 조선소들이 국내 연안의 주요 항구의 자리를 잡고 주로 일본 전통선인 와센을 기반으로 어선 수요에 입각하여 소형 무동력 범선을 건조하는 것이 주로 주를 이루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말부터 일본인 어업 침투가 활발했던 경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두각을 나타낸 조선소들에 의해 근대 조선 산업의 이식 모습을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까지 국내 조선업계가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와센에 기반을 둔 일본형 어선의 보급이 진행되어 전체 어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일제시기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무동력 어선의 중간 추이를 정리한 것인데 일본형 어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일본형 어선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는
1911년 3,000척 수준에서 1940년대에 들어서는 4만 척에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기간 동안 10배 이상 일본형 선박수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선형 어선이라고 부르던 기존 한국 전통선의 숫자를 앞지르는 것은 1933년부터였고 이후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음도 확인됩니다. 일본형 어선의 보급에는 조선총독부의 어선 개량 사업이라는 정책적 장려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른바 선장 강습이라고 하여 일본형 어선의 보급을 위한 기술 강습회를 광범위하게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한국 전통선인 한선에 기반을 둔 조선형 어선을 일본형 어선이 급속하게 대체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920년대까지는 일본형 어선과 격차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형 어선의 숫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무동력 어선에 있어서 조선형 어선은 1911년 9,000척 수준이었던 것이 1920년대 중반 15,000척, 1930년대 초입에는 2만 척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1930년대 이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지만 2만 척 수준을 유지하였고 감소세로 들어가는 것은 1940년대 이후입니다. 그리고 일제패전 시까지 15,000척 정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일제시기 와센에 기반한 일본형 선박의 급격한 보급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중반까지 조선형 어선 역시 동반 증가한 것은 국내 선박 시장이 확장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선이 주도한 선박 시장 확장은 당연히 1910년대부터 1920년대 국내 수산업의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산업의 규모 확대를 주도한 것은 물론 방어진의 나카베 이쿠지로와 같은 일본인 수산업자들로 그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어장을 침탈했음을 나타내지만 조선형 어선의 동반 증가는 국내의 전통적 어업이 일본의 침투에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한국인 어민에게도 조업 기술에 영향을 주면서 일정한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에서 선호하는 생선 종류의 차이 등도 한국의 전통적 어업의 생명을 연장시켰을 것입니다. 최근 일제시기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 이주어촌의 실태를 정리한 연구들은 이주한 일본인 어민들과 한국인 어민들 사이에는 불합리한 수탈과 착취의 기란관계만이 항시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쌍방이 경제적 이익과 자신의 처지에서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합리적 계약관계 또한 작동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 울산 방어진, 고흥 나로도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을 가지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제시기 일본형 어선만큼은 아니지만 증가하고 있는 조선형 어선은 어떻게 건조되어 공급되는 것일까요? 앞서 표에서 보았듯이 국내 가동 중인 조선소에서 한국인 경영 조선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인 조선소에서 한국 전통의 목조 어선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는 한국 전통의 선박 건조 방법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조선업은 이른바 배목수, 배무이로 일컬어지는 선대공의 존재와 대를 이어 전승되는 가업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이들 배목수들은 그들이 평생 지니고 다니는 연정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조선이 가능했고 조선의 그들식 표현인 배짓기, 배모으기를 하는 장소가 곧 조선소였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5인 이상 직공을 고용한 회사 형태의 조선소를 조사하는 공장 명부에
기록할 수 없는 조선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일제 식민지 치하의 국내 조선산업은 꽤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의 조선소들이 식민지에서 필요로 하는 선박의 공급을 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내 조선소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조선산업의 호황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